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아직은 새댁이고 싶은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네다섯 살 때라 기억할 법도 한데 사진을 봐도 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멀리서 일하시느라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버지의 얼굴, 목소리는 전혀 기억나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제가 아버지를 참 좋아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빨리 오지 않느냐며 동네가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신 터라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났었나 봅니다. 저는 씩씩거리면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왜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느냐며 화를 냈어요. 얼른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집에 오라고 하라며 어린아이인 주제에 엄한 말투로 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죠. 어머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시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었고 그렇게 멍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마셨어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돌아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절대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친구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서둘러 입을 틀어막았고 TV 프로그램에서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 얘기가 나오면 조용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눈치 주신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그날,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했던 그날의 짧은 기억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어머니는 일을 하셨지만 아버지가 타지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시는 돈이 있다 보니 저를 낳고 나서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희의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서빙도 하시고 새벽엔 우유와 신문지를 돌리기도 하고 오후에 남는 시간에는 채소를 떼어다가 팔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말 없이 일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저녁은 항상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일하셨어요. 그 정도만 일을 해도 저와 어머니 두 사람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렸고 어린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편지 봉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빨간색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집에 들어온 어머니에게 그 봉투를 건네드렸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니 한참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대화하는 상대에게 무슨 정신으로 그 돈을 빌렸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선 안 되죠. 빨리 얘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왜 지금껏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요. 왜? 라고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던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돈을 빌렸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사람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겐 외할머니와 두 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얼굴은 제대로 봐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고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조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해했던 건 외할머니가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바로 빚 사실을 알렸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외할머니는 어머니 몰래 빚을 진 게 미안했다는 이유로 빚을 진 사실을 꽁꽁 숨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넘어서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는 저희에게 온 독촉장이 아니고 사실 외할머니에게 도착했던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전에 받은 독촉장이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것을 저희 집으로 외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어머니 몰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미안해서 눈치가 보여서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전부 변명일 뿐입니다. 정말 미안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빚을 갚아야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일을 키워놓고 빚을 떠넘기는 꼴이라니. 외할머니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어머니를 되려 욕했습니다. 가족의 정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계집이라면서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가족들과 거리를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항상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가족이 없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어머니만큼은 화목하게 가족들과 지내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무리한 부탁을 받아주신 거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큰 이모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어머니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에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자 외할머니가 꺼낸 카드는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감정을 건드는 것이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가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결핍,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것을 무기 삼아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빚을 면제할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빚을 밝히지 않는 동안 본인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의 빚은 저와 어머니 앞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엔 외할머니가 아버지 보증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것까지 드러났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를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지독한 사람들이었죠. 빚은 외할머니가 졌으니 그들에게 받으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저에겐 도란도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되어서야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몸이 지치니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 어머니의 신경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는 꽤 빠른 사춘기를 겪게 되었어요. 사춘기를 겪다 보니 저 또한 만만치 않게 예민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며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를 원망했고 이런 집에 태어난 게 억울하다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기까지 했죠. 사춘기 이전에는 늦게 들어오는 어머니에게 힘내라며 쪽지를 쓰고 혹시나 끼니를 걸으셨을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음식을 꺼내두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제 힘든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사춘기에는 생각이 많아지죠.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원하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어머니가 집에 있기를 원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숨막히고 짜증나다가도 어머니가 밥에 반찬 하나라도 얹어주면 그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물론 기쁘지 않은 척했고 기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요.
저는 꽤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점차 나이가 차면서 용돈이 많이 필요해지자 어머니는 군말 없이 용돈을 올려주셨어요. 공부할 학습지를 사야 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습지 살 돈을 주셨고, 제가 정말 그것을 샀는지 확인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마 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제가 그 돈을 먹고 노는 데 썼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 나중엔 양심의 가책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월급이 올랐거든요. 힘들게 일해서 번 어머니의 돈을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저 정도 벌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사춘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땐 그랬지라며 민망해하기도 하지만 그때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제가 사춘기 시절에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걸까? 이렇게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후회만이 가득합니다. 제 사춘기는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사춘기가 사라진 날은 어느 날 햇살 좋은 날이었죠. 모든 것이 화창했고 온도와 습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앞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저를 부르셨죠.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나가려는데 선생님은 제게 가방까지 싸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싸서 선생님을 뒤따라 나왔는데 선생님은 제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병원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그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둘러 나가는 선생님과 밖으로 나가보니 다른 선생님이 차를 끌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운전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간호사 말로는 네가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같이 가는 거야. 멀리서 보이던 병원이 가까워지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과 발이 경직되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내가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라고 하는 걸까? 엄마는 살아있는 걸까? 무슨 사고가 났길래 크게 다친 걸까? 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모든 생각들이 한꺼번에 엉켜 머릿속을 굴러다녔습니다. 제대로 걸을 여력도 되지 않아 선생님의 부축을 받아 겨우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상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간호사는 그쪽으로 가려는 저와 선생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심호흡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병상의 커튼이 걷히고 저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고 사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 입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하다니 믿는 구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저는 외딴 섬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의 눈을 한순간이라도 뜨게 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정말 할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셨지만 차도는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생명의 불씨가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게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 한 줌의 재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보내드리는 날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공허한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상자에 어머니의 물건을 하나 둘 담았습니다. 박스의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모든 정리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아등바등 살던 어머니는 흔한 로션 하나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물건 하나 없이 저를 위해 희생만 하다 가신 거죠. 조금씩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에서 준 어머니의 신발을 꺼내들었어요. 옷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찢어버리는 바람에 남아있지 않지만 신발은 복원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의 신발을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신발 밑창은 다 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타이어 고무같이 생긴 것들을 찢어진 밑창에 붙여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얼마 전에 산 새 신발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모든 지원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줄 돈이 없다고 하셨더라면, 제가 신발을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 신발을 보거나 말하려고 하셨다면 제가 변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머니를 친 것이었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저희 어머니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새벽부터 정오가 넘은 오후 시간까지요. 인적 드문 곳에서 난 사고였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발견한 게 어디냐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합의하자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국선 변호사에게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제게 합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변호사님 가족이 사고를 당해도 이렇게 말할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합의를 안 하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변호사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너만한 조카가 있어서 말하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네 외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가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 준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이것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욕심낼 바에야 제가 가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빚이 있다며, 상속 포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평생 따라다닐 사람들일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물론 죄송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합의금을 받아서 빚을 청산하는 건 어떻겠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깟 돈 몇 푼이 어머니의 목숨값인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외가 사람들의 행동에 질려서 합의를 하자마자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아버렸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합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외가 사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어요. 특히 큰 이모가 가장 많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너 정말 미쳤니? 네 엄마 저 세상 가면 널 누가 돌봐주는데. 고아원 같은 데로 처박히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대체 네가 뭐라고 그 돈을 다 써버려? 그러자 막내 이모가 큰 이모를 말렸습니다. 아유 언니 너무 애 닥달하지 마. 어린애가 뭘 알겠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언니 지금 너무 흥분했어. 흥분 좀 가라앉으면 다시 얘기해. 아유 애 놀라겠다. 말만 들으면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증스러운 가면일 뿐이었어요. 작은 이모가 큰 이모를 진정시킨 건 저에게 받아낼 것이 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저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뽑아 먹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으니 저를 살살 긁어서 사망보험금을 가져오려는 속셈이었죠. 레퍼토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너는 큰 돈을 가지고 있기엔 너무 어린 나이야. 돈은 그렇게 썩혀둬서는 안 돼. 돈은 굴려서 몸집을 키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모한테 맡겨주면 이모가 돈 불려서 도와줄게. 그동안은 우리 집에서 살면 되고. 어때? 괜찮지 않니? 변호사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보험금에는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미 손을 써둔 상황이었죠. 좋은 방법으로 구슬렸는데도 제가 입을 열지 않자 외가 사람들은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아원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고분고분 돈을 가져오라고 대놓고 원하는 걸 요구했어요. 어른 녀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를 둘러싼 채 협박을 하는 꼴이었죠. 어머니를 허무하게 잃은 저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처분하고 짐을 싸서 스스로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고아원에 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도 있어서 별로 외롭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인간들이 사라지니까 체한 것 같은 느낌도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봐도 비싼 차가 고아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고급차를 본 아이들은 한쪽에 모여서 이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의외로 수수한 차림을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나이를 따져보자면 제 어머니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였죠. 그분은 저희가 보내는 시선쯤엔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원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런 부자가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고아원에 왜 왔는지 궁금해하던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원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원장님 맞은편에는 아까 본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죠. 원장님은 저를 그 여성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번뜩이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분명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보험금 좀 뜯어내겠다고 엉엉 울던 외가댁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던 때에 오셨던 터라 제대로 인사도 못한 분이었죠. 그때를 되짚어보니 저는 그분을 보면서 엄마에게 저런 지인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귀티가 나는 분이니까요. 저는 저분이 저를 찾아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원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입양은 아니고 그냥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이었죠. 입양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장님과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또 제가 보니 그분이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원장님 입장도 있었겠죠. 기부를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저라면 원장님은 저를 그분에게 보내야 하니까요. 제가 거부한다면 원장님이 곤란해질 것 같았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살던 저는 별 고민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분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별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데려왔나요? 저에게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내 차가 멈춰섰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엄청나게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설마 이곳에서 사는 건가 의심하고 있던 찰나에 운전을 해주던 기사분이 저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간 그분은 제가 따라오지 않자 어서 들어오라며 눈짓을 했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큰 개도 한 마리 있었는데 그분은 제게 혹시 개 무서워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으로 제게 하는 말이었죠. 아니요,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풀어놔도 괜찮을까? 네. 정말 풀어놔도 괜찮아서 한 말이었지만 풀어놓지 않기를 바랐어도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겠어요. 그분의 개는 아주 커다랬는데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제 냄새를 맡고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배를 까뒤집었죠. 너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놀다가 들어와도 돼. 강아지와 놀다 보니 몸에 긴장감이 풀렸고 저는 잠깐 동안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아주머니는 제 옷을 자연스럽게 받아드시더니 저에게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를 뒤따라 들어간 방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커다란 책상에 침대가 있었고 방 안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실내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 그분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고는 제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를 데려왔는지 궁금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정부로 일했던 집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일을 했던 것과 사모님이 저를 걷어주신 데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분 아니셨나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왜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친구의 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걷어주지는 않잖아요. 사모님은 피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똘똘한 아이구나. 내가 널 데리고 온 이유는 내가 네 엄마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빚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묻자 사모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건 네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알려줄게. 질문을 더 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의 표정을 보니 더 질문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사모님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엄마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갈 땐 내 친구였어. 어머니와 사모님은 남편을 사고로 여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사모님이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있었고 사모님에게는 어머니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있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한 두 분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일찍 남편을 보냈는데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늘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너는 자식이 있어서 참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 어머니는 그럼 네가 데려다 키울래? 라고 말하기도 하셨다는데요. 사모님이 자식이 있는 어머니를 부러워할 때면 어머니는 내가 없으면 네가 내 자식 키워야 되는데 뭘 부러워하냐?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셨는데 사모님은 그 농담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잘 키울 거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어. 난 그때 내 말을 너무나 후회해. 사모님이 저를 데려온 이유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사모님이 그런 약속을 한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은 스쳐 지나가듯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분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셨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통해 듣기로는 원래 집이 잘 사는 편이기는 했는데 사모님이 대학생이던 시절에 살짝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갓 대학을 졸업한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나서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사모님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렸고 게다가 여자였으니까요. 경험도 없는 어린애를 갑자기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냐며 직원들은 사모님의 아버지이자 회사의 사장님에게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죠.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어린 계집의 아래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회사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여자고 뭐고를 떠나서 경험이 없는 사회생활 초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위기일발인 회사를 맡긴다니 사장님이 노망이 났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들의 반발을 알면서도 사모님을 믿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딸이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커서 집안에 있는 어려운 전문 서적을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일 때 전부 읽어버렸다고 하죠. 또 직원들은 몰랐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모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엔 의견이나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모님에게 조언을 구한 건데 나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모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장님이 사모님을 믿고 일을 밀어붙인 덕에 주춤한 상태였던 회사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회사가 안정이 되자 사모님을 믿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사모님과 회사에 충성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몸집이 커지게 된 것이죠. 사모님의 인생은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 삶과 죽음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깨끗했던 사모님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장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은 삶과 죽음에서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저를 기르는 것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자신이 무력하게 잃었던 친구의 아이를 기르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신 거죠. 사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 임신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원했던 분이었기에 사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애틋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사모님의 애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생각했던 분을 어머니의 친구로 인정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을 제 어머니로 여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돌봄 아래에서 큰 걱정 근심 없이 잘 자랐습니다. 스스로를 불행으로 빠뜨렸던 사춘기 같은 것도 없었고, 멋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다행히도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성과 뒤에는 사모님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사실 사모님도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을 다녀오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영에 뛰어들게 되면서 원했던 유학을 가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런 사정을 가진 사모님이 제 필요를 먼저 알고 유학 이야기를 꺼내주신 덕에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무척 즐거웠어요. 원하던 공부도 마음껏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한국인이었는데 둘 다 공부를 마치고 곧장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도 제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코치코치 캐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묻지 않으셔도 남자친구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제가 먼저 사모님을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분명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이었지만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후에 나누길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와 저는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로포즈에 실패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고 프로포즈를 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고민이 있는지를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 전날에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저와 남자친구는 프로포즈에 대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가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혼에 승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해맑게 웃으며 집에 문을 열었어요. 사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불쑥 들이밀었어요. 무슨 일인지 맞춰보세요. 평소에도 밝은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평소보다 100배는 붕 떠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프로포즈는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저와 달랐어요. 제가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눈을 피하셨죠. 잠시 눈을 피하던 사모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하니?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사모님도 제 결혼 소식에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에요?
저 결혼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사모님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밤새도록 사모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다음날 저녁 사모님이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사모님은 와인을 꺼내 따르고 계셨는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가정부 아주머니는 퇴근한 상태였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에 앉았더니 사모님이 와인잔을 건네셨습니다. 사모님은 한두 모금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야 말씀을 꺼내셨어요. 결혼을 축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어제 네가 오자마자 축하해 주었어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사모님은 천천히 왜 저를 축하해 주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너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 있어. 근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젠 정말 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어서 그만 내가 축하해주지 못했단다. 그때부터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나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 사모님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남동생이 17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남동생은 사모님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강했고 공부도 잘했으며 학교에서 항상 리더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반면에 남동생은 도무지 남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심했고 학업 성적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모님의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늘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 아들은 이래야 하고 딸은 이래야 한다는 게 확실하셨는데 딸이 아들처럼 행동하고 아들이 딸처럼 행동하니 불만이셨겠죠. 그래서 사모님의 부모님은 항상 사모님과 동생을 서로 비교하셨다고 합니다. 네 누나의 반만 닮아봐라. 사내 자식이 말이야. 어깨 피고 가슴 쫙 열고 걸어 다녀야지. 아휴, 걸음걸이가 그게 대체 뭐냐, 계집애같이. 네 누나 좀 보란 말이야. 네 누나처럼 행동하는 게 그리 어렵니? 이런 비교가 계속될수록 동생은 점점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동생의 이런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처럼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사모님도 사모님 나름의 고충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모든 기대가 자신에게 쏠려 숨쉬는 것도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둑은 집안의 폐물과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뒤진 흔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벽 뒤에 숨겨놓으신 금고까지 털려고 했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경찰을 불렀지만 범인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털어간 범인은 바로 사모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사모님의 동생은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폐물을 팔기라도 하면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집 나간 동생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사모님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져 눕기까지 하셨죠. 이후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다가 오랫동안 투병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요. 사모님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죠.
가족 버리고 떠난 그딴 놈 죽든 말든 내 상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부모한테 과한 기대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생각이 커질수록 동생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을 잊고 산 지 10수년.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모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동생의 흔적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제 어머니의 지갑에서요. 사모님은 어머니가 지갑에 넣어둔 사진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10수년 전에 집을 나간 사모님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진 속의 남자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머니가 동생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니가 남편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장에서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했던 그 과거를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던 동생이었다니. 사모님은 미워했던 남동생의 인생이 측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을 뛰쳐나가 놓고 산 인생의 결과가 이리도 허무한 죽음이었다니. 네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고는 참 많이 울었단다. 사모님이 아버지에게 품고 있던 감정은 애증이었어요. 동생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 아휴, 그놈은 우리 가족에게 아픔을 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을 지워내었던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원수 같은 가족이라도 가족은 가족이더구나. 내 동생의 인생을 알고는 한동안 가슴이 아파 잠도 못 잘 정도였으니까. 사모님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을 할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적극적으로 동생을 찾았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모진 수모를 당하며 저를 키우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사모님은 그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저에게는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냥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모님은 왜 이제야 말하냐는 제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탓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말하는 사모님을 보며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에 후회하게 되는 일은 이게 전부이길 바라셨던 것이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사모님은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진에는 단란한 네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 가족 사진이야. 사모님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그 증거로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증거도 없었거든요. 동생이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아버지가 동생에 관한 모든 흔적을 지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보던 중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진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꼭 여자처럼 여리여리한 얼굴이었어요. 저와 퍽 닮았더라고요. 사모님, 아니 고모님은 할아버지의 생전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꼭 이런 모습일 것이라면서요. 저는 그날 저의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음에도
온전한 가족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모님을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하루였죠. 얼마 뒤 저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사람들에게 사모님을 제 고모라고 정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과거의 일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사람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사모님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던 것,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얻었던 것처럼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더라고요. 만약 과거의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의 곁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